요셉리 님은 리티게이션 어토니로 지금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멀티패밀리 신디케이션 부동산을 하고 계세요. 보통 20유닛 이상의 큰 아파트먼트를 담당으로 제너럴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비즈니스 오너로 필라테스 스튜디오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여러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도 하고 계신 굉장히 바쁘신 뉴욕의 변호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멋진 소개도 감사드리고요. 처음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는 거라 되게 재밌기도 하고 긴장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말을 잘하시니까 오늘 재밌게 술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터뷰 전에 복기를 해보니까 비거파켓츠에서 저희가 만났더라고요. 비거파켓츠가 여러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이제 요셉님은 어떻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셨고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한 거는 2013년, 14년 그때 시작을 했어요. 사고상에 주로 이제 하면서 리티게이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리티게이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그래서 일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늦게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 가져와서도 하고 네,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클라이언트들 도와드리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오다가 한 2019년도쯤이 이제 한계 같은 걸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시간을 돈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느낌, 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2019년도쯤에 이제 그게 좀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짜준 시간표대로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이 일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했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사는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원했던 어떤 주체적인 삶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저 딸이 둘이 있는데 딸도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그 아이들이 저하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를 계속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그런 걸 하려면 뭔가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제가 가는 방향성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펌에 속해서 우리가 W2라고 그러는 이제 직원이잖아요. 인플로이 입장이니까. 제가 옵션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책도 좀 읽고, 설치도 좀 해보고, 우연히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이제 책을 읽게 됐는데, 사실 그 책은 제가 한 10년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그 쉘프에다가 놔두고 잠깐 훑어는 봤는데 진짜 10년 전에 제 마음이 이렇게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확 와닿더라고요. 아하 모멘트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들은 예를 들면 W2로 1년을 일하는 수입의 3, 4개월은 너희가 정부를 위해서 공짜로 일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잖아요. 우리 여기서 일하고 그죠. 텍스 내는 걸 이렇게 해보면은 거의 30, 뭐 40% 이렇게 텍스를 내버리니까 너희가 시작을 인플로이나 셀프 인플로이드에서 하고 있지만 자유와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오너나 인베스터가 돼서 현금 흐름 자산을 만들고 패시브 인컴을 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다가온 이제 내용이에요. 초창기에는 그게 굉장히 오픈해놓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그런지 아니면 동양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 얘기를 이렇게 오픈해놓고 그죠. 하는 거가 우리가 자라왔던 그런 환경을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도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이제 폭풍이 있는 거죠. 엄청 그때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이 패시브 인컴이랑 캐시플로우를 찾아서 그 자산을 쌓아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 책을 통해서 배우면서 부동산의 저니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많은 이들의 삶을 변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정말로요.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만나뵌 사람들 중에 10분 중 6, 7명은 다 그 책을 오.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하네요. 패시브 인컴 말씀하셨는데 이 부동산 투자 방법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왜 신디케이션을 선택하셨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디케이션은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에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떤 패시브 인컴이나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툴이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에 저도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우연히 비거파켓스.com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거기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어떤 성공 사례 같은 거를 읽으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유튜브도 보고 온라인 자료들도 보고 2019년도 좀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접했던 것들은 레지덴셜 부동산들이었어요. 뭐 싱글 패밀리나 두플렉스 같은 거 사람들이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많이
하는 걸 봤고, 아무래도 이제 커머셜보다는 레지덴셜이 좀 더 쉬워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렌탈 부동산을 사서 임대하고 그걸로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거를 위주로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됐죠. 뉴욕하고 뉴저지에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집을 사서 렌탈을 좀 하다가 집값이 오르면은 팔아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그런 방식을 주로 많이 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물론 이런 방법으로 돈을 한 번에 크게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방식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 왔던 어떤 시간적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일까를 되게 그 당시에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풀타임 일하면서 테너트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테너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나한테 화장실 고쳐달라고 전화 오고, 그분이 나가면 또 공실이 100%잖아요. 그럼 또 찾아야 되고, 막 내가 풀타임 일하면서 또 다른 어떤 잡을 갖는 그런 느낌이었고, 집을 사서 렌트 주고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챙겼을 때 그 집은 더 이상 저한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익은 생겨 있지만 캐시플로우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 돈으로 세금 내고 또 새로운 부동산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가격이 또 올라가 있고 저는 그게 제가 지향하는 지속적인 패시브 인컴을 발생시켜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이 캐시플로우를 늘려서 저의 액티브 인컴을 패시브 인컴으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하고 이제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음. 왜냐면은 이거는 팔아야지만 큰 차익을 남기는 그런 식의 방법이라 다른 옵션 없을까 하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멀티 패밀리 신디케이션이라는 걸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신디케이션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이제 뭐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큰 어떤 일을 동시에 패권하는 그런 게 사전적 의미고 부동산에 연결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큰 규모의 부동산을 같이 매입하고 같이 운영하는 이런 구조를 클로징하는 딜을 이제 신디케이션이라고 해요. 그 신디케이션이라는 거를 듣고 배우게 되면서 저한테는 신선한 그런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하고 뭐 두플렉스를 해서 하우스 해킹을 하고 이런 거보다 몇십 채, 100채가 넘는 이런 아파트를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사례들도 보고 그러니까 제너럴 파트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딜을 찾아서 분석하고 그거를 두딜리전스를 한 다음에 투자자들 앞에 가져오고 거기서 리미티드 파트너라는 LP들이 돈을 투자하고 거기서 리턴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LP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전문가들이 그 딜을 관리를 해주면서 분기별로 아니면 뭐 다달이 패시브 인컴을 이렇게 주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내가 지향했던 그런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주는 구조구나라는 거를 그 전에 싱글 패밀리 두플렉스를 공부할 때와 다르게 어떤 확신을 느꼈고 더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음. 하면 할수록 이게 나한테 더 딱 맞는 투자 방식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디케이션을 선택을 했고 LP 투자자로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GP의 투자자 입장에서 딜을 짜고 구조를 설계하는 그런 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서서히 키우게 된 거죠. 음. 그렇게 신디케이션이란 걸 배우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제너럴 파트너로 부동산 신디케이션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이제 제너럴 파트너로 제가 같이 일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으로 부동산을 찾고 매니지도 하고 동시에 저는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시드머니를 자꾸자꾸 만들어서 제가 GP로 들어가는 그 딜에 리미티드 파트너로도 따로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패시브 인컴을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또 만들고 있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모르고 부동산을 하는 분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신디케이션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빅업마켓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엄청 리치아웃을 많이 했어요. 음. 저는 이렇게 그 리치아웃 하는 거에 창피하다라든지 소극적인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적극적으로 리치아웃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셔요. 굉장히 많이 조언을 들었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2019년도 중반쯤부터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한 6개월 정도를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습득했는데 영어로 analysis paralysis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하는 거죠. 지식 습득을 하고 이런 거에 만족을 하지만 사실 행동으로는 뭔가 특별히 안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태를 제가 몇 개월을 쭉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계속 이러다가 말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더니 사람들이 마스터마인드라는 거를 조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봤더니 뭐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어떤 클럽이에요. 사교 클럽 같은 건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딜 주고받고 같이 할 사람들 파트너들 만나고 서로 교육도 해주고 이제 이런 어떤 그룹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저런 데 좀 들어가서 해야겠다. 그룹에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또 교육도 받고 멘토들도 많이 만나고 그 멘토들이랑 같이 처음에는 딜 어떻게 짜고 분석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어떤 멘토 일을 좀 도와주게 됐고 그분이 파트너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그 파트너들이랑
같이 여러 개 딜을 보다가 첫 번째 딜을 제가 2020년도 12월 달에 클로징을 오. 하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요셉님의 이 프로액티브하고 막 활동적이고 엑스트로버티드한 면이 이런 부동산에서 빛을 많이 발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먼저 와서 말 걸어주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됐고 준비가 됐다면 그 분야에서 이제 이미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조언을 들어서 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맞아요. 그때도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앞으로도 쭉 할 방법입니다. 사람들한테 리치아웃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런 방식으로 되게 많이 배워서 정말 동의해요. 저한테 리치아웃 하셨잖아요. 아, 그때. 제가 했나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어떻게, 맞아요. 그때 제 기억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첫 번째 딜을 클로징하고 그 딜에 관해서 아, 비거팔키스닷컴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맞아요. 어떤 식의 마음가짐이었고, 어떤 식으로 9개월,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써서 그때 처음 한 게 44 유닛 딜이었는데, 그 딜을 처음 클로징 하게 됐냐, 풀타임 어터니로서 이렇게 쭉 제가 겪었던 거를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DM을 보내시고, 제가 거의 한 60, 70개 DM 받고요. 50분이랑 1대1 줌콜을 하고, 지금도 한 20분 정도는 연락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이군요. 네. 영광입니다. 근데 그렇게 리치아웃을 하셨으니까 또 저도 몰랐던 분을 또 알게 된 거고, 또 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릴레이션십이 키워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제너럴 파트너로서 신디케이션을 하시는데 그동안 하셨던 딜 중에 어떤 딜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딜, 아쉬웠던 딜이 있으면 쉐어해 주실 수 있나요? 2020년도 초반에 이 매스터마인드 그룹을 조인을 해요. 되게 신났어요. 이제 조인했으니까 이제 리얼스테이트 그 전문가들도 좀 만나고 막 이래야지 했는데 3월 달에 갑자기 그 팬데믹 셧다운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가족을 잃으신 분들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 중에 disguise blessing이라 부르는데 저는 그 1년 조금 넘게 그 시간이 코트도 다 문을 닫았고 음. 보험회사나 이런 데들도 일 전혀 안 하고 저희 오피스도 문을 다 닫았고 해서 가족이랑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이 리얼스테이트만 진짜 집중해서 거의 1년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2020년 12월에 44유닛짜리 이제 아파트를 저까지 껴서 6명이서 이제 이 아파트를 사게 돼요. 이 아파트를 산 거는 이제 신디케이션이란 구조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조인 벤처라 그래가지고 신디케이션은 더 많은 투자자들을 리미티드 파트너들을 데려오는 거고 캐피탈 레이즈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시큐리티로 취급이 돼가지고 SEC에다가 알려지게 되는 그런 딜이 되는 거고 조인 벤처는 그 정도까지 키우질 않고 각 사람들이 전부 제너럴 파트너처럼 모여서 하는 그런 딜이거든요. 네, 44유닛짜리를 사게 됐어요. 전 뉴욕에 있으니까 로컬 파트너가 필요해서 투자할 때 로컬에 있는 파트너를 가장 먼저 친분을 쌓으려고 했고 제 파트너가 그 당시에 캔사스 시리에서 살고 있는 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팀원이 돼서 한 진짜 50개 넘는 딜을 저희가 언더라이트를 다 하고 이제 이 딜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친구의 친구가 그 오너를 알아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오너를 저희랑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너랑 만나서 딜을 얘기를 하고 그 오너가 우리를 좋아하고 저희도 딜을 좋아해서 컨트랙을 맺고 두 딜리전스 하고 그 딜을 2020년 12월 달에 이제 클로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딜이 첫 번째 딜이었는데 돌이켜봤을 때 가장 좋았던 딜인 것 같아요. 작년에 팔아가지고 저희가 한 4년 만에 그 딜을 팔고 풀사이클을 한 폴폴리오에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굉장히 바쁘게 다른 팀원들이랑 저희가 한 17개 정도 신디케이션을 2021년이랑 2022년에 쭉 하게 돼요. 아니라 2020년 말까지 오면서 또 다른 조인벤처 딜을 4개를 더 하게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2023년이랑 이제 2024년까지 하면은 한 2개를 제가 더 했고 약 25개 정도 이제 딜을 토탈해서 제가 들어가서 한 거고 GP로 다 들어갔고요. 그럼 제 돈도 따로 LP로 넣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LP로도 돼 있고요. 그 중에 3개 조인벤처 딜을 작년에 매각을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3개 풀사이클을 했고 그 중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던 딜이 아까 말한 44인인 딜인데 왜 제가 이 딜을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배웠던 그런 컨셉들이 다 있잖아요. Forced Appreciation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우리가 레지던셜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집이 속해 있는 카운티나 동네의 마켓이 그 밸류를 결정해요. 비슷한 집들이 얼마에 팔리냐에 따라서 내 집도 대충 그 정도 가격이다 이렇게 정하는데 4유닛까지는 레지던셜 멀티패밀리로 가고 5유닛이 넘어가면 이제 커머셜
멀티패밀리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나 다른 인베스터들이 그 딜을 어떻게 밸류를 하냐면 이 멀티패밀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인커밍 프로핏이 얼마가 되냐를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밸류를 정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오래되고 제 옆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가 새 거더라도 제 아파트에서 인컴이 더 나오면 물론 그 빈티지에 따라서 조금 깎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더 큰 밸류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예요. 더 매력적이고 투자들이 더 몰리는 딜이 되는 거죠. 주인으로서 내 아파트 밸류를 마켓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관리하면 렌트들 잘 올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테넌트가 좋은 테넌트들이 오고 그다음에 익스펜스를 이제 이피션트하게 해서 낮추면 프로핏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아파트의 밸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컨트롤이 있는 거예요. 그 어프리시에이션을 마켓이 어프리시에이션 된 게 아니라 우리가 force 했다 그래서 force appreciation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저희가 여기에다 했어요. 저희가 샀을 때 렌트가 500불이었어요. 한 달에. 한 유닛당. 너무 싸잖아요.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약간 그런 저는 그러네요. 근데 그 동네 주변의 마켓이 렌트가 700불이었어요. 좀 언더 마켓이 돼 있는 렌트였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기도 좀 수월했고 테넌트 턴오버도 이제 저희가 하면서 비즈니스 플랜을 잡아갖고 1년 반 동안 렌트를 꾸준히 올려서 1년 반 뒤에는 평균 렌트가 한 150불 정도 올라가 있었고요. 계산하는 방법까지 하면 너무 복잡한데 한 달에 이 150불의 에버리지 렌트를 올린 거가 전체 프로퍼티 밸류에는 약 밀리언 달러 정도를 애드하는 밸류가 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밸류가 올리면은 리파이낸스라는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새로운 론을 얹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론을 갚아버리고 새로 이제 론 받은 거에서 차익이 생겨요. 그럼 그 차익을 주인들이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를 신청을 했고 옛날 론을 갚아버리고 남은 금액이 저희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금액보다 더 높아서 기존에 1년 반 전에 넣었던 돈을 다시 다 회수를 하고 좀 보너스처럼 또 나눠 갖고도 그 딜을 킵하면서 여전히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육받았을 때 100% 캐시아웃 리파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해보고 그 전에 제 돈이 들어가 있을 때 나오던 어떤 리턴, 몇 퍼센트 리턴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제 돈을 이미 뺐잖아요. 이제 나오는 캐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피니트 리턴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들어간 캐피럴이 없는데 캐시 플로우가 계속 있으니까 그것 또한 이 딜을 통해서 제가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또 맛보게 되고 그 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커뮤니티 뱅크를 통해서 리콜스라는 론을 갖고 있었는데 에이전시 뎃으로 이렇게 옮겨갔거든요. 그 에이전시가 프레디 맥이랑 패니 맥이가 있는데 우리가 더 저렴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받고 또 더 좋은 텀으로 non recourse 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하게 라이블한 게 없어진 거죠. 이제 지식으로 내가 배웠던 것들이 이 딜을 통해서 실제로 막 한 번씩 다 적용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실무 경험이 너무나도 됐고 바이어도 잘 만나서 마켓이 사실은 2023년, 2024년 좋지는 않았는데도 저희가 원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그래도 크레딧을 주면서 그거를 작년에 매각을 했고 매각을 하고 나서 다 이제 페이오프 할 거 하고 봤던 원래 들어갔던 EM이라 그래가지고 에quity 멀티플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3 플러스를 했더라고요. 10,000불을 넣었으면 30,000불이 된 거죠. 일단은 3배가 됐다 그런 건데 그게 그런 딜이었어요. 굉장히 저에게는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할 딜이죠. 왜냐면 다 이걸 한 번씩 겪었으니까 조금 아쉬웠던 딜은 작년에 팔았던 거 3개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좋은 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넌트들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공실이 되게 이건 17유닛짜리였는데 오하이오의 신시내리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그것 역시도 저랑 친분이 있는 분이 그 동네에 사니까 그분이랑 몇몇 파트너들이 모여서 같이 샀는데 그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고 근데 이 프로퍼리만 테넌트 이슈가 좀 있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딜은 처음부터 캐시플로우가 앞으로 뭐 1년, 2년 동안 없을 거다라고 어그리를 하고 들어간 딜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허름한 17채 유닛 아파트를 픽스업을 해가지고서는 렌트하고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자라는 그런 딜이었는데 테넌트들은 다 채웠어요. 결국엔. 그런데 배수관이 폭발했는데 굉장히 심해가지고 인슈런스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인슈런스에 디덕터블이 있잖아요. 네. 인슈런스 좀 싸게 하려고 디덕터블을 높이면 이 디덕터블 가격이랑 비슷해요. 캐시로 고치는 가격이. 그럼 굳이 인슈런스를 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리포트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캐시 모아뒀던 리저브를 이제 그걸로 다 날리게 되고. 그래서 파트너들이 모여서 이거를 킵하는 것보다 그냥 팔자. 빠르게 처리를 했죠. 그 딜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났어요. 전체 들어갔던 캐피럴의 이얼리 리턴으로 이제 한 10% 정도. 그러니까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죠. 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노스 7%나 8%면은 들어가자 주의거든요. 안전성이 확보돼 있고. 음.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상으로는 이제
10%였으니까 나쁜 리턴은 아니었지만 기대했던 거보다는 좀 아쉬운 딜이었다. 아, 이 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신디케이션을 모르는 분들이 뭐 first appreciation이나 뭐 cash out refinance나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신디케이션 구조는 아니었지만 그런 텀들은 똑같아요. 저는 신디케이션을 잘 모르니까 레지던셜 부동산과 신디케이션이 어떤 게 다른가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 공통점도 많은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어떤 공통점을 아, 느끼셨어요? 큰 아파트도 뭐 싱글 패밀리나 듀플렉스 같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테넌트 음, 풀을 좋은 테넌트 풀을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음, 음. 그러려면 집에 가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뭐 안에를 예쁘게 바꾸던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로케이션을 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들이 공통점으로 저한테는 다가와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거가 어느 정도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건 음. 같아요. 근데 요셉님이 신디케이션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도 하시면서 이제 리티게이션 어토니로도 활동을 하시고, 이제 아이도 딸이 2명 있으시고, 허스밴드로서, 그리고 비즈니스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시는지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라는 게 약간 어떤 균형 이런 거잖아요. 그 음, 균형을 완전히 잡는 건 사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과정 같아요. 어떤 거를 내가 완벽하게 터득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 오리가 발밑에 이러고 있는 것처럼 저도 사실 제 머릿속에는 저글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변호사 이제 막 시작하고 할 때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이 일을 막 너무 하다가 당연히 와이프 실망시키죠.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애들고 시간도 많이 못 보내고 막 일 주말에 가져와. 그다음에 뭐 여행 갔는데 거기서 이메일 확인하고 있어. 수영장 옆에서 이거를 몇 년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생각의 전환 같은 게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걸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정도였나? 라는 거를 잘 몰랐는데 지금에 돌이켜서 그 당시 제 생활 패턴을 생각해보면 아, 정말 워커홀릭이었구나. 이거를 지금은 제가 느끼거든요. 우리가 흔히 막 워라밸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 그러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 그 말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프 베조스 있잖아요. 아마존 이제 CEO인데 그분이 work-life balance라는 말보다 자기는 work-life harmony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work-life balance 하면은 삶하고 일을 저는 너무 따로 분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오거든요. 균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뭔가가 비슷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또 비슷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비슷해야 된다는 이런 거가 너무 음, 이분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명하는 어떤 할머니라는 개념을 보면서 이 하나가 함으로써 다른 거 하나를 희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일과 어떤 삶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의 일이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고 그 풍성해진 삶 때문에 내가 또 일을 열심히 더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걸 들으면서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모자들이 많은데 이 조화를 이루면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딸들이랑 같이 그래서 저는 카페에 가끔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같이 거기서 뭐 먹으면서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랑 만나서 공연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어떤 일하고 삶을 굳이 이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즐길 수 있는 걸로 최대한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타임 블록으로 만들어서 미리 배치를 좀 해둬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데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손꼽히게 병이나 이런 질병 가지고. 그래서 암이 생각보다 제 주위에 되게 많았었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생각을 맞아요. 팬데믹 지나면서 엄청 많이 했어요. 제 멘토 중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딸들이랑 count how many summers you have with them.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몇 개 여름이 남아있지 하고 제가 정말 세봤더니 제 큰애가 지금 14살이거든요. 네 번 지나면 얘는 대학교에 가고 더 이상 저랑 안 놀아주겠죠? 어, 그게 생각하니까 짠한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많은 건데 네 번 여름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둘째랑 6번 남은 거고 어떻게든 최대한 기억에 남게 얘들이 나를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아빠가 나라고 뭐 해줬어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뭐를 해줘야 될까를 엄청 고민하면서 예를 들면은 2022년이었나 3년이었나 제가 식스 플래그 있잖아요 뉴저지 음. 놀이동산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마음을 먹고 시즌 패스를 끊어갖고 10번 넘게 갔어요 그 1년 동안에. 오.
네. 겨울에 추울 때는 몇 달 닫아놔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오픈된 날만 봤을 때는 진짜 한 달에 막 2번 간 적도 있고. 되게 자주 그러니까 가셨네요. 애들이 예, 그러니까 시즌 패스는 3번 가면 뭐 좀 이런 표현 하긴 그렇지만 폼을 아, 뽑는 아, 날이거든요. 아. 10번을 가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2개 정도만 타고도 그냥 걸어 다니다가 음, 오고.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이랑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맞아요. 그냥 왔다 갔다 왕복 한 4시간이잖아요. 저 음, 뉴욕에서 가면. 음. 그래서 오고 가면서 얘들이랑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그냥 휴게소 들러서 뭐 사 먹고 이러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돌이켜 보면은 부모님이 어디 놀러 가서 휴게소에서 뭐 막 우동 사 먹고 이랬던 기억들이 제일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얘들한테도 최대한 아빠가 맛있는 걸 많이 사줬다. 신나는 데를 데려가셨다. 이 기억만 어떻게든 막 남기려고 제가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미리미리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타임블락을 해놓고, 그거는 절대 컴프로마이즈를 안 하는 거죠. 이제 무슨 바쁜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타임블락킹을 제가 확실하게 하면서 계속 투두 리스트, 캘린더 돌리고 이거를 머릿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물 아래서 막 발장구 치는 거를 계속 엄청 하고 있어요. 일, 부동산의 교회 애들 저글링 하는 거죠. work-life harmony라는 말을 전 처음 들어보는데 정말 동감이 되네요. 우리가 막 밖에서 보기엔 요셉님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와 이제 투자자로서 사진도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니까 딸분들이랑도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이래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사시나 되게 궁금했었는데 우리에는 스트러글이 있고 이렇게 타임블락에 소개를 해주셔서 전 되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좀 피곤하겠죠. 전 좀 피곤하게 사는 그런 편인 것 같고요. 친구들도 너 진짜 피곤하게 산다. 그래요. 아, 우리가 원하는 삶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좀 저를 바쁘게 만들어야 뭔가 좀 덜 불안한 사람 같습니다. 크고 보면 딸들이 되게 감사해 할 것 같아요, 아빠한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든 기억에 각인을 시키기 위한 거죠. 이걸 남겨야 됩니다. 해주세요. 엄청 찍어서 올리거든요. 애들이 막 왜 찍냐고 막 이런 거를 돌이켜봤을 때 이거밖에 안 남는다. 네, 이러고 막 엄청 찍어대요. 맞아요. 이제 부동산 얘기도 하고, 이제 풀타임 얘기도 했는데, 이제 요셉님이 비즈니스 오너이시기도 하잖아요. 그 비즈니스는 어떻게 운영하게 되셨고, 그리고 아까 부동산 음. 시작하실 때 패시브 인컴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 뭘 배우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이제 부동산을 엄청 열심히 하면서 무슨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냐면 제가 원했던 부동산 투자는 렌트할 인컴 하면 막연히 그냥 패시브 인컴 내가 특별히 일을 안 하고도 내 시간을 안 쓰고도 돈이 벌리는 이런 좋은 거 막 약간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정말 제가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일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생각보다 이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를 잘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굉장히 느려요. 이제 GP로서 딜을 짜고 매니지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패시브 인컴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돈은 액티브 인컴인 거죠. 제가 변호사로서 수입을 버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갖고선 음, 버는 거니까. 제가 어느 날 다쳐갖고 일을 못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딜을 매니지를 안 하면 저한테 수익이 떨어질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건 그냥 끊기는 인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LP로서 들어갔던 그 포지션, 또 계속 넣었던 그 딜이 정말 조금씩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뭔가 이렇게 인컴이 들어오는 게, 이게 정말 패시브 인컴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내가 일을 지금 멈췄을 때 들어오는 돈. 이거는 다른 GP들이 어쨌든 일을 해주면서 돌리는 돈에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패시브 인컴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패시브 인컴을 벌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8, 90%는 전부 액티브 인컴이에요. 맞아요. 슬립하는 것도 팔고 렌탈 매니지 하는 것도 액티브하게 내가 매니지 해야 되고 하우스해킹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액티브 인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패시브 인컴이 없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이 둘 다 공존하는 어떤 비즈니스구나. 음,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딜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작은 스몰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면 다른 비즈니스도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던 차에 2022년까지 굉장히 부동산이 활발하게 잘 됐거든요. 이 멀티패밀리가. 그래서 저희도 엄청 딜을 많이 클로징 했어요. 근데 2023년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인트레스트 레이트 확 올라가잖아요. 2022년 중순쯤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 갔더니 거의 딜이 저희가 언더라이트를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리턴이 거의 펜슬라우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가지고 이거 딜이 없네 하고 한 몇 달을 지나갔는데 그때 마침 제가 좀 캡비를 모아놓은 게 있어서 LP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이거를 뭐를 하면 좋겠는데 그냥 놔두기 싫고. 왜냐면은 또 우리가 이해되는 개념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내셔널 인플레이션이 annually 2, 3%는 계속 있었는데 팬데믹 때 거의 막 8%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내 돈을 1년에 7, 8% 나오는데 놔두지 않으면은 또이또이도 안 된다는 거죠. 밸류를 계속 잃어버리는 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던 차에 또 코디 산체스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헤지펀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지금 현재 베이비 부머들이 많이 리타이어를 해왔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리타이어를 할 건데 그 사람들 중에 스몰 비즈니스에서 중견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몇 밀리언 달러 이상 미니멈으로도 레비뉴 제너레이트 한 비즈니스 많은데 그렇게 플럼빙이고 그게 뭐 컨스트럭션 뭐 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 몸으로 뛰어야 되는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분이 되게 많은데 그 자식들은 그거를 이어받을 생각을 하나 못 한다는 거죠. 변호사나 의사나 또 전문가가 되려고만 하지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이걸 팔던지 싸게 매각하던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 것들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그런 작은 비즈니스를 계속 하나하나 사모으게 하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을 하는 게 비즈니스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럼 비슷한 개념으로 비즈니스도 한번 어콰이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런드로매트나 카워워시나 생각보다 많은 노동이 안 들어가고 기계들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와중에 제가 또 하고 싶은 비즈니스 중에 커피숍이 하나 있었거든요. 커피 향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게 마침 기회가 돼서 제가 다른 파트너분이랑 함께 로컬에 있는 커피 베이커리 샵을 이제 인수를 하게 돼요. 2023년 여름에. 저는 이제 메인 잡이 있고 그분이 메인으로 풀리 이렇게 아퍼레이션을 해주시고 저는 투자한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운영을 하는 건 아닌데 와이프가 또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저희 동네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개 비즈니스 돌아가는 걸 보면서 비즈니스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구나. 그다음에 비즈니스는 부동산보다 훨씬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땅을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창출을 해야겠죠.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 어떤 시간도 될 수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에 개념이 좀 더 완전히 이제 확고해진 게 불로소득이 실질적인 아까 말한 트루 패시브 인컴은 정말 힘들다. 돈이 처음부터 있어서 돈을 버는 것만이 진정한 패시브 인컴이고 비즈니스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서 내가 없어도 그 비즈니스가 돌아갈 수 있게 된 그 상태가 된 후에 나오는 돈만이 패시브 인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말고는 제가 봤을 땐 진정한 패시브 인컴은 없는 것 같아요. 이분법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봐서 어느 정도 패시브냐에 따른 문제지 진정한 퓨어 패시브 인컴은 진짜 돈이 기존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돈이 없었고 처음에 정말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레이버를 완전 쏟아부으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겠죠. 그게 돼야 그 다음에 패시브 인컴으로 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그러면서 비즈니스 시스템을 정립을 내가 나가고. 완전 패시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의 노동력을 말씀하셨듯이 갈아 넣거나 돈을 엄청나게 네, 투자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이게 정말 패시브가 되는 거지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돈조차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들어온 어떤 결정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돈을 굴린다고 해서 패시브일까? 정말 오리지네이션을 돌아가보면 피와 땀을 아까 그죠? 말씀하신 표현대로 갈아 넣은 거고, 정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재산으로 시작한 게 아니면 정말 퓨어 패시브 인컴은 없구나. 요새님의 궁극적인 목표나 드림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철학 이런 거 좋아했었고 그 친구들이랑 철학 같은 걸로 아규하는 것도 좋아했었고 종교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혀 있는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다가 저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가치 있다고 믿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루어 나가면서 주위 사람들, 가족, 친구들, 인간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서로 재밌고 행복하게 진취적으로 살아가자가 이제 저의 어떤 기본 모토고요. 세 가지 제가 항상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는 어제보다 좀 나은 어떤 성장을 하자.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 아이들이 뭘 하고 싶던 그거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재정적인 요새처럼 이렇게 성을 쌓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커뮤니티에까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다가 갈 수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래도 조금은 영위하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목적 있는 삶 너무 좋네요. 그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뭘 하든 만족감이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지 그나마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굉장히 고심을 해보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목적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힘들면 포기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뭔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힘들어도 어쨌든 꾸역꾸역 하거든요. 저도 처음 부동산 할 때 되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몇 년 동안에 1,000유닛 넘게 그 스트럭처도 짜고, 그래서 너는 굉장히 빨리 지금 이걸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제가 그러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내가 팬데믹 때 공부만 한 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알고 매스터마인드라는 것까지 내가 조인을 해서 엄청나게 거기서도 또 사람 많이 알고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처음 딜을 할 때까지 조인하고 나서 10달이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음, 누가 너 10달 뒤에 첫 번째 딜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그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할 수도 있어라는 어떤 가정하에 엄청나게 계속 딜 찾고 언더라이팅 하고 맞아요. 가는 건데 그때 정말 언제 하나 막 이런 생각에 매일매일 이게 맞는 길인가 생각했다가도 아니야 이게 맞지. 그 반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멀티 패밀리라는 거와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이렇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나갔을 때 굉장히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최근에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요. 이런 엑서사이즈를 해보라고 권하신 게 있어요. 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 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엑서사이즈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해봤어요. 그분이 했던 얘기는 본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구체적인 삶이 아니라 반응하면서 사는 삶? 어떤 일이 다가오면 그거에 반응해서 앞에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삶을 살고 발전되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일 가장 먼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내가 언제 실망하는지, 무슨 상황일 때 기분이 좋고, 무슨 상황일 때 좀 가슴이 뛰고, 무슨 상황일 때 흥분되고, 뭐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음, 이게 생각하는 거랑 또 적는 거랑 되게 틀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시길 되게 권해드려요. 저는 그걸 하면서 뭔가 좀 정립이 되는, 내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 할 때 좀 기쁘구나, 이런 걸 할 때 좀 실망하는구나, 이런 걸 좀 더 이제 정립을 하게 됐어요. 음, 근데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코어 밸류들과 연결이 되는 비즈니스, 그 코어 밸류들을 서포트를 해주거나 밸류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런 비즈니스에 속하고 그런 교육을 더 하고 이렇게 해 갈수록 제가 아까 말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더 다가가는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시간이 조금 남으신다면 그 엑서사이즈를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간을 그리고 만들어서 그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네, 채널이 간호사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요셉님 주위나 가족, 지인분들 중에 간호사분들이 계신지 이런 사이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간호사로 아니면 W2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사이드 네.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조언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간호사셨고 아, 한국에서 주위에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간호사는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또 동시에 얼마나 보람 있는 직업인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던 것 중에 간호사분들은 풀타임 시간을 한 3일 안에 몰아서 쓰실 수도 있는 어떤 쉬프트도 만들 수 있고 이틀은 다른 걸 또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간호사로서 다른 사이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왜 사이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가? 그 왜라는 게 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잣대 같은 거여가지고 그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좀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정도의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나한테 어떤 간호사도 패셔넷하지만 간호사보다 더 내가 패셔넷한 하고 싶은 게 있는 건지 만약에 정말 그게 아니라 좀 더 벌고 싶어서면 제가 봤을 땐 간호사로 오버타임을 하시든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트레이닝을 하셔서 널스 MP가 매니저, 뭐 MP도 있고 뭐, 그렇죠. 예, 네. 웬피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아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롱텀으로는 이익이지 않을까. 하지만 간호사도 놓고 싶지 않지만 내가 절대 못 넣는 패션이 있다. 그러면 하셔야죠. 저는 세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비슷한 질문을 해보신 분한테 ENA인데 Education이랑 Networking이랑 Action이에요. 내가 패션 있는 분야의 교육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교육을 완전히 하시고 그 분야에 이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음, 리치아웃을 또 하는 거죠. 막 네트워킹을 계속 하셔야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계속 들으시면서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또 연결해 시켜주신 또 다른 분들이 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액션인데 더 다음 단계의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위치아웃 하는 것 자체도 액션이지만 그분들이 주시는 조언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또 다른 어떤 액션을 자꾸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면 또 교육, 그러면 그 분야의 더 다른 분들 알고 또 다른 액션을 취하다 보면 이게 계속 사이클로 반복이 되면서 기회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배경 지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딱 나타나는데 제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방향이 열리면서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거가 확실하다면 처음에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도 꾸준히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볼링 폴트가 위치될 때까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선을 딱 넘으면 갑자기 눈에 띄는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 계단식으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비즈니스가 잘 풀린다. 그럼 이제 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겠죠. 내가 간호사로 계속 나가면서 이 사이드 비즈니스는 그냥 사이드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은 이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내가 더 시간을 쓰면서 키워갈 것인가. 그럼 결국엔 다시 또 똑같은 질문을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또 던지고 그거에 대한 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정말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고 기분이 상하고 그런 사람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그런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클리어한 잣대를 계속 댈 수가 있어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저도 이런 거에 네. 관심이 많아서 되게 동감이 되는데 탐험하는 거를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거의 대부분이요. 근데 저는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음,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할 때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픈을 하시면서 자기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줘서 고맙고 그런 걸 해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랑 계속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보면 그런 거를 또 꾸준히 하면서 방향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런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나오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계속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에너지를 얻어서 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맞아요. 좋습니다. 요셉님, 이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요셉님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저는 소셜미디어를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 핸들이 다 요셉, your bro셉이라는 핸들인데요. 그냥 친한 브로다라는 어떤 그런 그냥 편한 느낌으로 언제든 친구 신청이나 뭐 DM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친구 그렇게 막 받는 걸 이제 거의 안 해가지고 DM 주시면 언제든 제가 만나서 뭐 궁금하신 거 다 설명해드리고 뭐 뉴욕에 계시거나 시리에 계시면 제가 밀업을 가끔 하거든요. 그때 오셔서 인퍼슨으로 만났었던 친구가 되셔도 좋고 그렇게 연락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